반갑습니다. 조화로운 삶, 조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하모니. 월요일에는 시사시사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삼성 부심? 이런 이상한 소재로도 싸움을 할 능력을 가진,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더라고요. 양양자, 이성배 두 국민의힘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라이브를 켰는데 거기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만 금요일 하는 잡담만 목요일 밤 10시로 옮기고 라이브로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잡담을 라이브로 하는 겁니다. 잡담은 제가 평소대로 원고를 준비해서 읽을 텐데 그 읽는 과정을 라이브로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구독자 한 분이 다른 방송 소개해 주시면서 컨텐츠 라이브를 한번 해보라 라는 권유를 주셔서 제가 깊이 고민을 하다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브를 하는 게 더 좋으시면 독서나 시사도 라이브 형태로 바꿀 수 있을 테니까요. 일단 제가 그럴 역량이 되는지 기술적으로 감당이 되는지 등등을 가늠을 해보기 위해서 금요일 잡담만 목요일 밤 라이브 잡담으로 옮기는 일을 테스트 삼아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일정을 보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광주 하모니 분들을 뵙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라이브가 불가능하다면 아예 다다음 주 5월 21일 밤 10시에 목요일 잡담 라이브를 열겠습니다. 한 2주 동안 저도 라이브 열었을 때 싱크가 좀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양양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됐더라고요. 진짜 참 인생 역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여담으로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017년 3월 7일에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양양자에 대한 비판 칼럼을 썼습니다. 그게 이 칼럼인데요. 반올림 용서 안 된다고? 양양자 당신이야말로 용서가 안 된다. 뭐 이런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기억에 남냐면 제가 이때가 방송을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댓글을 다 찾아 읽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방송의 영향력과 대중의 반응의 강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제가 이런 칼럼을 쓸 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좀 했겠죠. 아, 이거 쓰면 욕 좀 먹겠구나.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으면 심리적 타격이 좀 덜 했겠죠. 그런데 그땐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칼럼을 쓰니까 메일이 100통 넘게 왔더라고요. 주로 욕하는 메일이죠. 네가 뭔데? 어? 민주당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뭐 강아지 새끼, 망아지 새끼, 생식기를 빗댄 새끼, 대가리를 깨야 되는 새끼 등등. 진짜 읽다가 내상을 안 입을 수가 없는, 제 평생 그렇게 많은 욕을 그렇게 가열차게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설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가 살짝 상처를 크게 입었던 이유가 그 욕을 하신 분들이 평소 제가 생각하기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생각에 조그마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었던 분들한테 오씨 그렇게 대차게 욕을 먹으니까 조금 어질어질했습니다. 당시 칼럼 내용이 뭐였냐? 양향자 씨가 광주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85년 18세의 나이에 삼성전자 기흥연구소에 입사한 다음에 삼성그룹 최초로 여상 출신으로 임원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정계에 입문을 합니다. 민주당의 상당한 기대주였죠. 일단 삶의 서사가 눈길을 끌잖아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출신이 민주당의 둥지를 틀었다라는 사실도 이목을 집중시켰고요. 게다가 양양자 출신이 광주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딸 뭐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어요. 그런 양양자가 승승장구해서 2017년에 민주당 최고위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기자들하고 만나서 삼성 본관 앞에서 반올림이 농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반올림 같은 전문 시위꾼들이 시위를 하는 건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당시 반올림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500일 넘게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양양자가 해명을 한다고 한겨레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나도 바닥 노동자부터 시작한 사람으로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반올림 활동을 하면서 귀족노조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을 덧붙였던 겁니다. 제가 여기에 화가 났던 거죠. 반올림 용서 안 된다고 양양자 당신이야말로 용서가 안 된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제 칼럼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욕메일이 이제 엄청 쏟아졌던 거죠. 물론 어떤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을 때 당연히 욕 먹을 수 있죠. 지금은 제가 경험이 좀 생겨서 내가 이런 발언을 하면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충분히 욕을 할 수 있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합니다. 그런데 그땐 제가 경험이 좀 부족했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쏟아졌던 욕설 메일 중에 이완배 지가 재벌 싫어한다고 삼성전자 상무 임원 출신인 그분에게 열등감이 있어서 뭐 그런 욕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양자 씨가 재벌 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싫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기사를 한 줄도 안 썼어요. 저는 친노동자적인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집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하고 공정거래 3법을 두고 양양자하고 박홍배 당시 최고위원,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셨죠.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이 두 사람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박홍배 위원은 노조위원장 출신답게 노동자 입장에서 주장을 한 거고, 또 양양자 씨는 재벌기업 임원 출신답게 사용자 출신에서 주장을 해서 충돌을 한 겁니다. 그런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친노동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박홍배 위원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양양자가 친기업적 주장을 공당에서 하는 것 그 자체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당이라는 곳이 다양한 존재들이 어울려서 토론하고 민심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제가 문제를 삼았던 건 양양자가 삼성 임원 출신이라는 게 아니고요. 양양자 발언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반올림 활동을 하면서 귀족노조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게 양양자 발언이었거든요. 제가 당시 이거 보고 이 멍청한 인간이 진짜로 반올림이 노조인 줄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반올림은 노조가 아닙니다. 시민단체입니다. 그리고 양양자가 반올림 농성하는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당시 반올림 대표가 황상기님이라고 돌아가신 황유미 노동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유가족이 아니면 누가 유가족입니까? 그리고 반올림 보고 귀족 어쩌고 이러는데 제가 2016년 그 농성장에서 반올림 이어 말하기라는 행사를 했고 저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 농성장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뭐 귀족 어쩌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 텐트를 못 치겠어요. 그래서 길바닥에 비닐로 얼기설기 바람만 막아놓은 공간에서 반올림이 500일 넘게 농성을 한 겁니다. 어떤 동태 눈깔로 봐야 그게 귀족으로 보입니까? 제가 제일 화가 났던 대목이 양양자 말이 나도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거였습니다. 자, 공장에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7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 양양자 대가리에 든 사고체계는 돈으로 보상해. 돈으로 보상하면 되지. 이런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이 민중이 목숨을 잃었으면 슬퍼하고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나도 돈으로 보상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야. 그런데 걔들은 귀족이야. 이런 인간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저런 칼럼을 쓴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국민의힘에 기어들어가서 경기도지사 후보를 한다네요. 존나게 컨글래출레이션입니다. 자, 4월 30일, 5월 1일, 2일 후원자분들께 마음을 담은 감사 인사 올린 뒤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0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입주비 2604님, 구동료 완배님 최오님, 김별우님, 머잉이님, 알렉시스 피님, 오별영님, 서별정 응원회원님, 김별숙님, 후원합니다. 방송 잘 듣고님, 남별희님, 오별영 소액이지만 응원의 표현입니다. 님, 임별영님, 김별주님 모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1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배별민님, 리별식님, 6월에 한국 오신다고요? 연락 주십시오. 리별식님. 술 한잔 해야죠. 오랜만에. 유성상 벵가스님, 최별빈님, 조별숙님, 문별자님, 김별경님, 김별태님, 노별천님, 전별영님, 윤별민 감사합니다님, 안별호님, 유별훈님, 램프의 요정님, 김별웅님, 오별숙 군사님, 정별원님, 이별호님, 수은양 출연료님, 박별희 미셸님, 제이사랑님, 윤별한님, 김별희님, 천개의 노랑님, 이별구님, 하별아님, 구동료님, 황별철님, 정별국님 모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2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뉴욕주에 사시는 안토니오님, 손별원님, 조별숙님, 조그만 힘 보태옥님, 비겐후님, 신민님, 정별호님, 구사공사님, 박별숙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표현이 스쳐가는 말이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에 아로새긴 진심을 담은 감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지난달 28일 OBS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입니다. 이성배, 저는 처음 보는 정치인이었는데 이 후보하고 양양자, 경선에서 이겨서 끝내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됐습니다만 이 두 사람이 삼성전자 부심으로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자꾸 제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보다가 오늘 시사 주제로 올렸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잠깐 다시 보시죠. 저한테는 킥이 몇 개 있었는데 직접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홍준표 캠프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 사람이었다 이렇게 아는 사람 많아요. 그게 무슨 그리고 말씀이시죠? 삼성 경력부터 좀 묻겠습니다. 네. 제가 삼성 출신이니까 예. 삼성 경력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자, 저의 프라이드. 지금 본인의 대표 이력에 삼성 IT 마케팅이라고 기재하셨어요. 네. 제가 알아보니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근무하셨고 직책이 무엇이었고 어떤 일을 하셨죠? 네. 저에게 네. 기회 주시면 30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공채 47기 23차. 저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채 기수가 아닌 분들은 이 부분을 이해 못 하시고요. 저는 삼성전자 공채 입사를 당당하게 해서 수석 입사 그리고 2년차 때 최고 고과를 받은 사원입니다. 고과까지 밝혀달라 하시면 제가 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직으으로 입사하셔서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저희 기획부서, 저희 본사 입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듣고요. 생산직으로 입사하셨다는데 입사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자, 저는 시작부터 웃겼습니다. 양양자가 그러잖아요. 이성배 보고 홍준표 캠프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여기서 빵 터졌습니다. 니는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이에요. 아니 누가 누구 보고 민주당 출신으로 시비를 겁니까? 이 정도면 메타인지가 박살이 난 거죠. 그리고 이 방송 본 많은 분들이 이성배가 생산직 비하했다. 마케팅 부서에서 고작 2년 일한 놈이 삼성전자 임원 출신한테 나는 공채 출신이야 이런 부심을 부리냐 이렇게 비판하시던데 맞죠. 맞는데 저는 둘 다 똑같은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먼저 건 게 양양자예요.
양양자가 이성배 보고 네가 삼성 경력을 되게 자랑스러워 하던데 내가 알아보니까 너를 아는 사람이 없다던데 이렇게 먼저 공격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대삼성전자의 임원, 너는 직원 나부랭이, 듣보잡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배가 발끈해서 양양자 보고 생산직으로 입사하셔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진짜 유치하기가 님이 뽕인데 양양자 대답도 웃겨요. 나보고 생산직으로 입사했다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물론 공격을 받으면 사실은 바로 잡아야죠. 그건 맞는데 그 다음에 정치인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반론은 저 생산직 입사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당신 지금 생산직 무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론을 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양양자는 아니야, 나 생산직으로 입사 안 했어. 반론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마인드는 생산직은 낮은 계급이고 나는 높은 계급이다 라는 생각을 둘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만약에 이성배가 양양자 보고 당신 고졸 출신 아니에요? 라고 비판했다면 양양자가 바로 뭡니까? 고졸 비하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 생산직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비판하니까 당신 왜 생산직 비하해요? 라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나 생산직 출신 아닌데요. 이러고 끝났다는 겁니다. 그걸 온 국민이 보는 TV 토론. 물론 이제 온 국민이 안 봤겠죠. 이번 사태 아니었으면 아무도 안 봤을 토론이긴 한데 공개된 토론에서 저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성배나 시비는 지가 먼저 걸고 생산직이라는 데 발끈한 양양자나 똑같은 인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둘이 진짜 한심한 게 여러분 정치인 중에 나 서울대 나왔어요. 이런 거 부심으로 부리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찾아보면 있긴 할 텐데 이런 거 자랑하고 다니는 정치인은 미친놈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대변하는 민중은 서울대 출신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은 평범한 민중을 대변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출마를 한 놈이 민중들 위에 서서 거들먹거리면서 민중들을 내려다보면서 나 서울대 출신이야 이러면 누가 뽑아주냐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 출신, 하버드 출신 이런 거 들먹이는 정치인은 미친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런데 이번에 진짜 미친놈 계열 중에 신세계를 봤습니다. 학벌도 아니고 나 삼성전자 출신이야. 공채 출신이야. 임원 출신이야. 뭐 이런 걸 갖고 똥폼을 잡는 정치인들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와서 토론을 해요? 야, 얘들 진짜 별걸 다 부심으로 부리는구나. 이건 뭐 나 강남 출신이에요. 멋있지? 이 수준보다도 못한 수준의 싸움을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저런 걸로도 싸움이 되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귀족주의의 단면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내가 너보다 유능해. 이거의 증거를 학벌, 출신 기업, 출신 지역으로 가르는 겁니다. 그걸 귀족의 증표로 여겨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전 국민이 보는 TV 토론에서 저런 걸 가지고 싸우냐고요. 제가 과거 독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헤일로 이펙트라는 행동경제학 이론이 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원 교수 필 로렌츠 바이크가 책으로 써서 널리 알려진 개념이기도 합니다. 헤일로 이펙트가 뭐냐? 헤일로라는 단어가 지금 그림에서 성인이나 천사 머리 위에 있는 저 동그란 원입니다. 후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헤일로 이펙트가 후광 효과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자꾸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임팩트가 강하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짐작하려고 합니다. 사람 머리 위에 저런 동그란 빛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매우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자주 하는 말인데 하나를 봤으면 하나만 알아야 됩니다. 하나를 보고 열을 짐작하면 안 됩니다.
국영수를 잘했으면 국영수만 잘한 겁니다. 그 이상을 짐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뭐 돈 버는 재주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야 돼요.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경영학자인 로렌츠 바이크가 이 책을 쓴 이유가 기업 경영을 바라볼 때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진 겁니다, 그냥. 그런데 그 실적이라는 게 후광 효과를 발휘해서 모든 게 아름답게 포장이 됩니다. 리더가 매우 뛰어났다는 둥, 노동자들이 창의적이고 유능하다는 둥, 기업 문화가 탁월하다는 둥. 성공했다라는 팩트 하나를 보고 열을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갖다 붙이는 평가는 다 결과론적인 평가입니다. 사후평가예요. 로렌츠 바이크의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자주 듣는 예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짐 콜린스라는 경영 관련 저술가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가 Good to Great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도 한 100만 부 가까이 팔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이 11개의 위대한 기업의 경영 방식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11개 기업이 뭐 GM이나 제너럴 일렉트릭처럼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아니었습니다. 강도 기업들이에요. 뉴커, 서킷시티, 에벗, 월그린즈, 웰즈파고, 질레트, 크로고, 킴벌리 클라크, 페니마이, 피트니 보즈, 필립 모리스 이런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콜린즈는 이 회사들에 대해서 얘들은 그냥 좋은 기업이 아니다. 이게 책 제목이 Good to Great인 이유인데 얘네들 11개 기업은 그냥 굿에 해당하지 않는다. Great, 즉 위대한 기업 반열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콜린스는 내가 꼽은 11개 기업의 성공 스토리는 시간을 초월한 기업 경영의 원리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정말 자신만만한 평가죠. 이 회사의 성공 원리가 시간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성공 원리는 영원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콜린스가 이들 11개 기업을 얼마나 좋게 봤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자,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책이 2001년 10월에 출간됐는데 책이 나온 지 10년도 안 된 2009년에 11개 기업 중 하나인 서킷시티가 파산합니다. 그리고 역시 11개 기업 중 하나인 페니마이도 2008년 파산 직전까지 갑니다. 미국 정부가 거액의 구제금융을 퍼부어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웰스파고가 이 11개 기업 중에 유일하게 거대 기업이라고 불릴 만한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은 2016년에 웰스파고 유령 계좌 스캔들이라는 짓을 저지릅니다. 노동자들한테 실적을 엄청 강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객의 동의도 없는데 무려 200만 개 이상의 허위 예금 계좌와 신용카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웰스파고가 1억 8,5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5,300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콜린스 씨? 얘들은 좋은 기업 정도가 아니고 위대한 기업이라면서요. 심지어 얘들이 성공을 한 이유가 무려 시간을 초월한 성공 원리라면서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로렌츠 바이크의 지적처럼 야, 쟤들 참 크게 성공했다.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면 그 성공이라는 후광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좋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콜린스 같은 사람이 얘들은 그레이트한 기업이고 얘들의 성공 원리는 시간을 초월한 원리다. 이런 헛소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콜린스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한데 저는 언젠가부터 이 사람을 약간 사기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지가 꼽은 11개 기업 중에 상당수가 망하고 또 비도덕적인 기업으로 전락하고 이걸 봤잖아요. 그걸 본 콜린스가 나름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2010년에 또 책을 씁니다.
책 제목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그 책도 베스트셀러로 팔아먹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아무도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 안 했던 회사들을 지가 뽑아가지고 성공의 한 단면만 보고 위대한 기업이라고 엄청 빨아준 다음에 10년 만에 망하니까 또 지가 기업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한답시고 성공한 기업은 왜 실패했나 이런 짓을 하니까 제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죠. 사기꾼 같습니다. 로렌츠 바이크가 헤일로 이펙트에서 지적하는 또 다른 대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는 성공한 애들을 분석해보면 쟤들은 이래서 성공했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대부분이 성공한 애들만 분석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어떤 경영자가 과감하게 인수합병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언론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역시 과감한 인수합병이 성공의 핵심 요인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과감한 인수합병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이걸 모아서 이론으로 정립합니다. 이걸 보면 상당히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과감한 인수합병으로 성공한 애들만 분석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 현실을 따져보면 과감한 인수합병으로 실패한 사례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성공한 사례만 쭉 모아서 나열을 하니까 그게 성공의 핵심 이유로 보이는 거죠. 이걸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1987년에 한 동물학자가 황당한 연구를 발표합니다. 고양이가 높은 빌딩에서 떨어졌을 때 의외로 6층 이하에서 떨어진 고양이보다 6층 이상에서 떨어진 고양이의 부상이 훨씬 가볍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어떻게 또 높은 데서 떨어진 고양이의 부상이 낮은 데서 떨어진 고양이 부상보다 가볍냐고요. 그런데 이 연구가 나오니까 막 물리학자들이 복잡한 설명으로 막 갖다 붙여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종단 속도가 어떻고 막 설명을 합니다. 문과 출신인 저는 당연히 이해를 못했죠. 아니 근데 종단 속도건 뭐건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낮은 데서 떨어진 부상보다 가볍냐고요. 그 논리라면 사람도 높은 데서 떨어졌을 때 덜 다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8년에 세실 애덤스라는 필명을 쓰는 익명의 과학자가 이 주장을 반박합니다. 왜 높은 곳에서 떨어진 고양이가 낮은 곳에서 떨어진 고양이보다 덜 다쳤을까요? 세실의 설명은 간단합니다. 통계 대상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고양이 추락을 연구한 연구팀이 어떤 고양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일부러 고양이를 고층 건물에서 떨어뜨렸을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동물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 고양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왔다는 사실이 바로 그 고양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떨어져서 즉사한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왔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런 고양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통계가 이상해진 겁니다. 진짜로 건물 높이와 부상 정도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으면 건물에서 떨어져서 살아남은 고양이를 분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은 고양이까지 다 연구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백발백중 높은 곳에서 떨어진 고양이들이 더 많이 죽었을 겁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살아남은 고양이들만 분석하니까 그런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후광 효과가 생기는 또 한 가지 이유, 로렌츠 바이크의 분석입니다. 사람들이 스토리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럴싸한 성공 스토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럴싸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그게 후광이 돼서 다른 걸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스토리가 진짜로 성공의 요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토리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양양자 보세요. 양양자가 민주당에서 최고위원까지 지내고
승승장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성, 상고 출신, 그런데 삼성전자 최초의 임원. 이 성공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를 정치적으로 잘 포장을 하면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니까 양양자같이 덜 떨어진 인간을 인재라고 영입을 했겠죠. 사람들에게 포장이 되잖아요. 당신이 고졸이라도 상고 출신이어도 노력을 하면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에서 임원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사회는 그렇게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 아주 이례적인 양향자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하나만 봐서 그런 겁니다. 자, 고졸에 상고 출신에 열심히 노력을 하면 삼성전자에서 다 임원 될 수 있었을까요? 님이 뽕 같은 소리입니다.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 양향자 하나겠습니까?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를 한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를 했던 겁니다. 우연히 성공을 거둔 양향자 하나를 두고 그걸 마치 성공의 일반적인 비법처럼 포장을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찌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과도하게 칭송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예쁘다는 이유로, 물론 스토리는 예쁘죠. 자수성가한 상고 출신의 대기업 임원 스토리 예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스토리가 예뻐도 그 스토리 하나만 두고 그걸 신화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특히 정치인을 뽑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쁜 스토리에는 허수가 너무 많아요. 그 스토리에 감동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스토리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 이상한 스토리가 사회의 기준이 됩니다. 너희도 노력해. 너희가 그 아름다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야. 이런 이상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어지면 절대로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왜 학별차별이 사라지지 않으며 왜 단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성적이 수많은 청년들의 인생의 족쇄가 되는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냉정하게 말해서 민주당 영입인재 역사에서 최악의 인물로 남아도 부족함이 없는 양향자가 난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데 넌 어디 듣보잡 출신이냐 이런 쌉소리를 하는 것부터 웃겼고, 거기에 맞서는 이성배 나는 공채 출신인데 넌 생산직 출신이라며 잘 모르지 이런 쌉쌉소리로 대응하는 코미디도 웃겼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은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당체 이해가 안 되는 개그 콘서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속칭 좋은 학벌, 속칭 대기업 경력 자랑질 하면서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민중들의 축복이 가득한 행복한 한 주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